1609년 이탈리아의 밤하늘은 오늘날 우리가 올려다보는 그 우주가 아니었으며, 그것은 철학적 교리로 견고하게 짜인 수정 구체의 완벽한 천장이자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었습니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과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이 지배하던 이 세계에서 다른 매끄럽고 흠집 하나 없는 에테르의 결정체로 여겨졌기에 감히 그 표면의 인간 세상에 불완전한 지형이 존재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은 신이 창조한 질서, 정연한 보석들로서 영원 불변의 궤도를 돌고 있었고, 이 완벽한 조화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곧 신성 모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천 년간 인류의 지성을 지배해온 이 거대한 착각은 베네치아 공화국의 파도바 대학 강의실에서도 여전한 위용을 떨치며 당대 최고 지성인 학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강단 위의 교수들은 낡은 양피지 위에 적힌 고대인들의 문장을 앵무새처럼 되뇌었고, 하늘을 직접 관측하기보다는 오래된 문헌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 했기에 그들의 우주는 먼지, 쌓인 서재 안에 갇혀버린 박제된 세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를 더 신뢰했으며, 그들의 눈은 진실을 보기 위해 떠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숨 막히는 학문의 정체 속에서 45살의 수학교수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자신의 재능을 갉아먹는 빈곤과 싸우며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는 고단한 중년의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궁정 수학자가 되겠다는 야망은 여전히 요원했고, 사생아인 세 자녀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은 그를 위대한 발견보다는 당장의 생활비를 벌기 위한 기계 제작과 귀족 자제들의 과외 수업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재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시대의 한계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아직 날개를 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파도바는 로마 교황청의 엄격한 검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베네치아 공화국의 영토였기에 갈릴레오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위험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인 파올로 사르피와 함께 밤늦도록 토론하며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에 매료되었지만, 그것을 증명할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가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침묵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이중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구가 움직인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쪽 네덜란드에서 들려온 기이한 소문 하나가 갈릴레오의 단조로운 일상에 파문을 일으키며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스 리페르헤이라는 안경 장인이 멀리 있는 물체를 가깝게 보이게 하는 마법 같은 원통을 발명했다는 소식은 처음에는 그저 흔한 허풍처럼 들렸으나, 갈릴레오는 그 소문 이면에 숨겨진 광학적 원리의 가능성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전율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물을 확대하는 장난감이 아니라 인간의 시각적 한계를 뛰어넘게 해줄 혁명적인 도구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기구는 그저 전쟁터에서 적군을 미리 발견하거나 호기심 많은 귀족들의 장난감으로나 쓰일 법한 물건으로 치부되었을 뿐, 누구도 그것을 하늘로 향하게 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오에게 이 소식은 단순한 발명품 이상의 의미였으며, 그는 이것이 자신의 가난을 해결해줄 재정적 동아줄이자 꽉 막힌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에 구멍을 낼 수 있는 날카로운 송곳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즉시 베네치아의 유력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이 새로운 기계의 군사적 가치를 역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레오는 파리에 있는 제자 자크 바도베레로부터 온 편지를 통해 네덜란드 망원경의 존재가 사실임을 재차 확인하고는 즉시 모든 강의와 사적인 업무를 중단한 채 자신의 작업실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는 아직 실물조차 보지 못한 이 기계의 원리를 오직 빛의 굴절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자신의 수학적 직관만으로 재구성해야 했기에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렌즈에 공률을 계산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종이 뭉치와 계산식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촛불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의 조합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으며, 이는 단순한 과학적 탐구를 넘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가 베네치아 원로원보다 한 발 앞서 이 기구를 제작하여 그 효용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네덜란드 상인들에게 선수 칠 기회를 빼앗기고 그는 영영 빚더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그의 손을 더욱 바쁘게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 실험이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이었으며 그의 미래가 걸린 일생일대의 도박이었습니다. 당시 유리의 품질은 형편없었으며 기포와 불순물이 섞인 렌즈로는 선명한 상을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기에 갈릴레오는 무라노 섬의 유리 장인들을 찾아다니며 최상급의 재료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렌즈를 깎고 연마하는 고된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손가락이 물집으로 덮이고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연마석 위에서 유리를 문지르며 빛을 통제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 나갔습니다. 이론가였던 그가 최고의 기술자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는 광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갈릴레오가 직면한 가장 큰 장벽은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상계와 천상계는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는 당시의 뿌리 깊은 이분법적 세계관이었습니다. 지상의 물체를 확대해서 보는 도구로 신성한 천체를 관측한다는 것은 일종의 신성 모독이나 다름없었기에 그가 망원경을 하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천 년간 인류의 무의식을 지배해온 심리적 저지선을 먼저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구가 왜곡된 환상을 보여주는 마술이 아니라 실제하는 진실을 보여주는 과학적 도구임을 스스로에게 증명해야 했습니다. 1609년 여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갈릴레오의 작업실은 남냄새와 유리가 갈리는 소음으로 가득 찼지만 그 혼돈 속에서 인류의 시야를 확장할 새로운 눈이 서서히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고 있는 이 관이 단순한 확대경이 아니라 인간이 신의 영역이라고 믿었던 금지된 공간을 훔쳐볼 수 있는 열쇠가 되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예감하며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렌즈를 경통에 끼워 넣었습니다. 땀방울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갈릴레오가 제작한 초기 모델은 배율이 겨우 3배에 불과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세상의 디테일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시험 삼아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고 멀리 있는 교회의 첨탑과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다가오자 희열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기계적으로 확장한 최초의 순간이었으며 인류가 자연을 관찰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오의 야망은 단순히 지상의 사물을 확대하는 것에 머물지 않았으며 그는 더 높은 배율, 더 선명한 상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렌즈를 개량하고 경통의 길이를 조절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렌즈를 깎고 밤에는 광학 이론서를 탐독하며 자신의 발명품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마치 연금술사의 실험실처럼 변해갔고 그 안에서 유리는 납을 황금으로 바꾸는 것보다 더 위대한 진실의 도구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레오의 이러한 집착은 당시 학계의 풍토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었으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손에 기름때를 묻히는 것을 천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오는 진리가 고상한 사색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험과 관측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고 믿었기에 기꺼이 장인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이러한 실용주의적 태도와 장인정신이야말로 갈릴레오가 동시대의 다른 천문학자들과 구별되는 결정적인 차이점이었으며 그를 근대과학의 아버지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마침내 갈릴레오는 8배율의 망원경을 완성했고 이것을 들고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광장에 있는 종탑으로 올라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가슴은 쿵쿵 뛰고 있었고 이 도구가 가져다줄 부와 명예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는 이 망원경이 베네치아 공화국의 안보를 책임질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사실 그것은 인류의 우주관을 파괴할 가장 강력한 지적 무기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고 갈릴레오는 자신의 발명품을 세상에 공개하기 위해 종탑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가죽으로 감싼 나무 원통은 겉보기에는 투박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수천 년의 어둠을 걷어낼 빛의 혁명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는 과거의 낡은 세계에서 멀어지고 있었으며 아무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레오가 종탑 꼭대기에 섰을 때 베네치아의 붉은 지붕들과 푸른 아드리아 해가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의 시선은 바다가 아닌 그 너머의 수평선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망원경을 눈에 갖다 대었으며 렌즈를 통해 들어온 세상은 그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수평선 너머의 배들이 마치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였고 갈릴레오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조차도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이 도구가 자신을 어떤 위험한 길로 인도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베네치아의 귀족들은 망원경의 성능에 감탄하며 갈릴레오에게 찬사를 보냈지만 갈릴레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또 다른 호기심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찾아오고 귀족들이 모두 떠난 뒤 홀로 남은 갈릴레오는 조용히 망원경의 방향을 지상이 아닌 하늘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위험한 시선의 이동이었으며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불경한 행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쳐놓은 두꺼운 벨벳 커튼을 걷어내고 우주의 민낯을 마주하려는 갈릴레오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렌즈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별빛은 그에게 속삭이듯 유혹하고 있었고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어둠 속에서 갈릴레오의 망원경은 마치 거대한 대포처럼 우주를 겨냥하고 있었고 그 포구에서 발사될 것은 포탄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이름의 치명적인 빛이었습니다. 1609년의 가을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고 인류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낯선 곳인지 깨닫기 직전의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 곧 렌즈를 통해 드러날 충격적인 광경은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베네치아의 습하고 짠 공기는 갈릴레오의 작업실 창문을 넘어 들어와 뜨겁게 달궈진 유리의 열기와 섞이고 있었으며 그곳은 학자의 서재라기보다는 대장장이의 대장간에 더 가까운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실패한 렌즈 조각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흩어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기하학 도형이 그려진 종이들이 잉크 얼룩과 함께 어지럽게 널려 있어 그의 치열한 사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레오는 단순한 모방을 넘어 원리를 이해하고 개량하기 위해 밤낮 없이 매달렸으며 그의 손끝은 연마제 가루로 인해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안경 장인들이 만드는 렌즈는 정밀도가 떨어져 천체 관측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기에 갈릴레오는 스스로 유리를 깎고 다듬는 고된 육체 노동을 자처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무라노 섬에서 구해온 투명한 유리 원석을 회전하는 틀에 고정시키고 미세한 모래와 물을 섞어 수천 번 문지르며 원하는 곡면을 만들어내기 위해 땀을 흘렸습니다. 이 과정은 엄청난 인내심과 섬세함을 요구했으며 조금만 힘을 잘못 줘도 유리가 깨지거나 곡률이 틀어져 며칠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갈릴레오가 목표로 한 것은 네덜란드 장인들이 만든 3배율의 장난감이 아니라 적어도 8배 이상의 배율을 가진 군사적 전략 무기 수준의 광학 기기였습니다. 그는 볼록 렌즈를 대물 렌즈로 쓰고 오목 렌즈를 접안 렌즈로 사용하는 갈릴레이식 망원경의 기본 원리를 확립하며 상이 정립으로 보이게 하는 동시에 시야를 넓히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개선이 아니라 광학 이론을 실제 기기에 완벽하게 적용한 최초의 사례였으며 과학과 기술이 결합하는 근대적 순간이었습니다. 1609년 8월 21일 갈릴레오는 마침내 완성된 망원경을 들고 베네치아의 권력자들을 만나기 위해 산 마르코 광장의 종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가죽으로 마감된 묵직한 경통을 소중히 품에 안고 가파른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올라갔습니다. 이날의 시연은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도박이었기에 그는 도제 레오나르도 베네치아가 베풀어줄 자비가 아니라 자신의 실력으로 그들을 압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종탑 꼭대기에 도착한 베네치아의 원로원 의원들과 도제 레오나르도 도나토는 갈릴레오가 설치한 기묘한 원통 앞에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줄을 섰습니다. 갈릴레오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의원들에게 차례로 망원경을 들여다보게 했을 때 그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다시 렌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던 먼 바다의 배들이 마치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돛을 휘날리며 다가오는 모습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오는 흥분한 의원들에게 이 기구가 가져다줄 막대한 군사적 이점에 대해 침을 튀기며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선이 우리를 발견하기 2시간 전에 우리가 먼저 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해상 무역과 방어가 생명인 베네치아 공화국에게 있어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전략적 우위였습니다. 그는 이 망원경이 단순한 눈요깃거리가 아니라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천리안 힘을 강조하며 그들의 지갑과 마음을 동시에 열기 위한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시연은 대성공이었고 갈릴레오는 그 대가로 파도바 대학의 종신 교수직과 기존 연봉의 2배에 달하는 1000플로린을 약속받으며 오랜 경제적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환호하는 귀족들 사이에서 승리감에 도취되었으나 그 기쁨 이면에는 이 기구가 곧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흔한 물건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베네치아의 거리에는 조잡한 복제품들이 헐값에 팔리기 시작했고 갈릴레오는 자신의 발명품이 가진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갈릴레오는 만족스러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작업실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더 강력한 망원경 제작에 몰입했습니다. 그는 배율을 20배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더 정교한 렌즈 연마 기술을 개발해야 했으며 이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유리의 불순물을 피하고 완벽한 구면을 얻기 위해 수백 개의 렌즈를 깎고 또 깎아내면서 그의 시력은 서서히 나빠지고 있었지만 진리를 향한 그의 열망은 오히려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제 갈릴레오의 목표는 더 이상 수평선 너머의 배가 아니라 아무도 자세히 보려 하지 않았던 머리 위 밤하늘의 천체들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20배율 망원경을 통해 본 세상이 육안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진실을 품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기에 가을이 깊어가는 동안 밤마다 차가운 옥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달과 별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완벽한 구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품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 렌즈를 닫고 또 닦았습니다. 1609년 11월의 밤바람은 살을 엘듯 차가웠지만 갈릴레오는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자신의 정원에 망원경을 설치하며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초승달이 모습을 드러내자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경통의 각도를 조절하여 달을 향해 조준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우주의 맨얼굴을 마주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으며 갈릴레오는 자신의 눈이 보게 될 광경이 가져올 파장을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 렌즈에 눈을 밀착시켰습니다. 그가 렌즈를 통해 본 것은 매끄러운 옥구슬이 아니라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거칠고 불규칙한 표면이었으며 그것은 마치 지구의 풍경과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갈릴레오는 숨을 멈추고 그 기이한 광경에 압도되어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으며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고요한 밤의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단순한 얼룩이 아니라 달의 산맥과 계곡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전율했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히 달의 모양을 확인한 것을 넘어 천상계와 지상계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갈릴레오는 즉시 펜을 들어 자신이 본 것을 종이 위에 스케치하기 시작했고 잉크가 번지는 종이 위에는 인류의 우주관을 뒤흔들 새로운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고 머릿속에서는 기존의 물리학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갈릴레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매일 밤 달의 위상이 변할 때마다 관측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하여 달의 산 높이를 계산하는 기하학적 방법을 고안해냈으며 이는 그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분석적인 과학자임을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달의 산들이 지구의 알프스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그의 계산 결과는
당시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갈릴레오의 작업실은 우주의 비밀을 해독하는 최전선 사령부가 되었으며 그는 잠을 잊은 채 관측과 기록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이 진실이 교회와 학계에 던질 충격을 예감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고 오히려 더 깊은 우주의 심연을 들여다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베네치아의 유리 공방에서 시작된 빛의 연마는 이제 우주의 거대한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609년의 겨울은 그렇게 갈릴레오와 그의 망원경 그리고 달 사이의 은밀하고도 위대한 대화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는 혼자였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으며 그의 렌즈 너머에는 무한한 미지의 세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수학 교수가 아니라 신이 숨겨놓은 비밀을 훔쳐본 프로메테우스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609년 11월 30일 파도바의 밤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가웠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자신의 정원에서 숨을 죽인 채 20배율 망원경의 렌즈를 달의 경계선에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밤 그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천체 관측이 아니라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쌓아 올린 우주관이라는 거대한 성곽의 균열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드러난 초승달은 그저 아름다운 밤의 조명이 아니라 자신이 품고 있던 흉측하고 거대한 비밀을 폭로당하기 직전에 긴장감 속에 떨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갈릴레오가 렌즈에 눈을 밀착시킨 순간 그의 망막에 맺힌 상은 고대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했던 매끄럽고 완벽한 수정 구체는 그 어디에도 없었으며 그곳에는 곰보 자국처럼 파인 구멍들과 울퉁불퉁한 융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에테르로 이루어진 천상의 물질이 아니라 마치 지구의 거친 황무지나 말라 비틀어진 피부처럼 병들고 상처 입은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갈릴레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빛과 어둠이 만나는 경계선인 명암 경계선 부근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매끄러운 구체라면 그림자의 경계가 칼로 자른 듯 선명한 곡선을 그려야 했으나 망원경 속의 경계선은 톱날처럼 들쭉날쭉하고 불규칙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고립된 채 빛나고 있는 작은 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며 밝은 영역과 합쳐졌고 갈릴레오는 이것이 높은 산봉우리가 먼저 햇빛을 받아 빛나는 현상임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갈릴레오가 피렌체에서 공부했던 미술적 소양, 즉 명암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다면 단순한 얼룩으로 치부되었을지도 모를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당시의 다른 천문학자들은 달의 표면이 얼룩덜룩한 것을 대기의 밀도 차이나 투명도의 문제로 해석하려 했으나 갈릴레오는 빛과 그림자의 배치를 통해 그것이 3차원의 지형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평면적인 시각 정보를 입체적인 지형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당대 유일한 과학자이자 예술가였습니다. 갈릴레오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잉크를 찍어 자신이 본 달의 모습을 종이 위에 빠르게 스케치해 나갔습니다. 그는 갈색과 검은색 잉크의 농담을 조절하여 달의 표면에 깊게 패인 거대한 분화구와 험준한 산맥들을 묘사했는데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려진 사실적인 달의 지도였습니다. 그의 그림 속에서 달은 더 이상 신의 완벽한 창조물이 아니라 지구와 똑같이 침식되고 풍화된 무겁고 거친 물질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갈릴레오가 단순히 관찰에 그치지 않고 기하학적 원리를 이용해 달에 있는 산들의 높이를 계산해냈다는 점입니다. 그는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하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응용하여 달의 산들이 지구의 알프스 산맥보다 훨씬 더 높은 약 4마일에 달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것은 천상계가 지상계보다 더 우월하고 완벽하다는 당시의 통념을 산산조각 내는 수학적 증명이었으며 천체 물리학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통해 달의 어두운 부분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현상인 지구조를 관찰하며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달의 어두운 부분이 태양빛을 직접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희미하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지구에서 반사된 태양빛이 다시 달을 비추기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는 지구가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지만 달에게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천체, 즉 밤하늘의 또 다른 별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의미했습니다. 이 발견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고정된 둔탁하고 무거운 쓰레기 하치장이 아니라 우주 공간을 유영하며 빛을 반사하는 아름다운 천체라는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갈릴레오에게 있어 달의 곰보 자국과 지구조는 천상과 지상의 구분을 허무는 결정적인 증거였으며 우주 전체가 동일한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통일된 세계관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지구가 천국과 물리적으로 단절된 곳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견은 동시에 갈릴레오에게 엄청난 공포와 심리적 압박감을 안겨주기도 했는데 그것은 시대의 믿음을 송두리째 뒤엎는 이단적인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달이 지구처럼 울퉁불퉁하다면 다른 천체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그렇다면 완벽한 신의 섭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신학적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진실이 가져올 파장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진실이 주는 지적 희열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파도바의 정적은 무거워졌지만 갈릴레오의 머릿속은 폭풍우가 치는 것처럼 소란스러웠고 그는 망원경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달의 가장자리에서 거대한 산맥이 투사하는 그림자가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지켜보며 마치 자신이 달 표면을 직접 걷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가 느낀 것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여행자의 설렘과 금지된 구역을 침범한 침입자의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자신이 관측한 내용을 일기에 기록하며 달 표면에 있는 거대한 원형 분화구를 고대인의 점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구멍들이 화산 폭발이나 천체의 충돌로 인해 생겨났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펼쳤지만 당시의 지식으로는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달의 얼굴에서 흉터를 찾아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이미 고대 과학의 권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셈이었습니다. 이제 갈릴레오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는데 이 위험한 비밀을 혼자만의 지식으로 간직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공개하여 거대한 논쟁의 중심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견이 가져다줄 명예와 그에 따를 위험을 저울질하며 밤새도록 고민했지만 결국 진실을 향한 열망이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출판을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갈릴레오는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녘에야 비로소 망원경을 거두고 차가워진 손을 비비며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은 피로에 젖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확신에 차 있었으며 책상 위에 놓인 원고지 뭉치를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세상에 전할 전령사가 되기로 마음먹었고 그 메시지는 곧 별들의 소식을 전하는 편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날 밤 갈릴레오가 본 것은 단순한 달의 분화구가 아니라 인간이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의 변화였으며 근대 과학이 태동하는 산통과도 같았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신비로운 기호로 가득 찬 점성술의 영역이 아니라 망원경이라는 이성적 도구를 통해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물질의 세계로 내려앉았습니다. 갈릴레오의 망원경 끝에서 신의 완벽한 얼굴은 찢겨나갔고 그 틈새로 인간의 이성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열렸습니다. 1610년 초 갈릴레오는 시간에 쫓기며 베네치아의 인쇄소에서 조판공들을 독촉하고 있었고 잉크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은 새로운 지식의 전쟁터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이 독일이나 다른 곳의 천문학자들에 의해 먼저 발표될까봐 전전긍긍하며 관측 일지가 마르기도 전에 활자로 찍어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노트에 휘갈겨 쓴 메모들은 단순한 관찰 기록이 아니라 수천 년 된 우주관을 파괴할 폭약의 설계도였기에 그는 이 위험한 책이 하루빨리 세상의 빛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갈릴레오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발견은 목성 주변을 도는 4개의 작은 별들이었으며 이것은 지구가 우주의 유일한 회전 중심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1월 내내 이 작은 천체들이 목성을 따라다니며 위치를 바꾼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전율했는데 이는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성이 위성을 거느리고 태양 주위를 돌 수 있다면 지구 또한 달을 거느리고 태양을 돌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이 혁명적인 발견이 가져올 종교적, 정치적 파장을 직감했기에 자신을 보호해줄 강력한 방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영리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성의 위성들을 코시모 2세대 메디치에게 헌정하며 메디치의 별들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단순한 아부가 아니라 자신의 과학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술수였습니다. 그는 하늘의 별조차 가문의 영광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권력자의 허영심을 자극하여 토스카나 대공의 궁정 수학자로 금에 환양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1610년 3월, 마침내 출간된 소책자 별들의 소식은 단 550부만 인쇄되었지만 그 파급력은 유럽 전역을 뒤흔든 지적 대지진과도 같았습니다. 천문학자들과 지식인들은 이 얇은 책을 구하기 위해 앞다투어 베네치아로 서신을 보냈고, 책에 담긴 달의 산맥과 수많은 은하수, 그리고 목성의 위성 그림은 그들에게 경이로움과 공포를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이 책은 비록 라틴어로 쓰였지만 그 내용은 낡은 대학의 담장을 넘어 빠르게 퍼져나갔으며 기존의 권위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오의 기대와 달리 학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적대적이었으며, 많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철학자들은 망원경을 들여다보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렌즈가 현실을 왜곡하여 눈을 속이는 마술적 환영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며 갈릴레오의 발견을 악마의 장난으로 치부해버리려 했습니다. 파도바 대학의 동료 교수인 체자레 크레모니니는 내 머리가 아플 뿐이라며 망원경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이는 새로운 진실을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구시대 지식인들의 비겁한 도피였습니다. 교회 또한 이 새로운 소식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는데, 만약 우주에 다른 중심이 있고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면 인간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신학적 난제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추기경들은 갈릴레오의 망원경이 보여주는 세상이 성서의 가르침과 모순된다고 느꼈으며, 이것이 곧 교황청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경계했습니다. 갈릴레오는 자신의 발견이 신의 위대함을 증명한다고 믿었지만 교회에게 그것은 위험하고 불온한 도전장에 불과했습니다.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인 갈릴레오에게 뜻밖의 구원투수가 등장했는데, 그는 바로 프라하에 있던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였습니다. 케플러는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으나 곧 갈릴레오의 발견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갈릴레오여 그대가 이겼노라 라는 편지를 보내며 그에게 강력한 지적 권위를 실어주었습니다. 케플러의 지지는 갈릴레오를 단순한 사기꾼 취급하던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으며, 망원경을 이용한 천문학이 정당한 과학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얻어낸 갈릴레오는 마침내 18년간의 파도바 생활을 청산하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피렌체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는 베네치아의 자유로운 학문적 분위기를 뒤로하고 보수적인 가톨릭의 심장부인 로마와 더 가까운 곳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당시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쟁취한 수석 궁정 수학자라는 타이틀에 도취되어 있었지만 사실 그는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갈릴레오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유럽 전체가 주목하는 논쟁의 중심인물이 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찬사와 저주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수정구체는 깨졌고 별들은 더 이상 신의 완벽한 보석이 아니었으며, 인류는 광활하고 차가운 우주 속에 내던져진 고독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레오가 쏘아올린 진실의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났고 그것이 어디에 꽂힐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610년의 영광스러운 환호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점차 불온한 속삭임으로 변질되었으며, 로마 교황청의 인내심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자신이 발견한 진실이 신의 위대함을 증명한다고 믿었으나 권력자들에게 그것은 기존 질서에 대한 오만불손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기에 결국 그는 1633년 로마의 산타마리아 소프라 미네르바 수도원의 차가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른에 가까운 노학자가 된 그는 한때 자신을 후원했던 교황 우르바노 8세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홀로 거대한 종교 재판의 파도와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하얀 죄수복을 입고 신문관들 앞에 무릎을 꿇은 갈릴레오의 모습은 진리를 탐구하던 위대한 과학자의 위엄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생존을 위해 자신의 평생 신념을 부정해야 하는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고문의 공포 앞에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혐오하며 저주한다고 맹세해야만 했고, 떨리는 목소리로 낭독한 철회문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속삭임은 비록 입 밖으로 나오지는 못했을지라도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결코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재판 이후 피렌체 근교의 아르체트리 산장에 연금된 갈릴레오에게 찾아온 것은 고독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서서히 사라지는 실명이라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던 그 눈이 이제는 영원한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이자 비극적인 결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오는 육체의 눈을 잃었을지언정 마음의 눈은 더욱 명징해졌기에 어둠 속에서도 제자 비비 아니와 함께 물리학의 새로운 법칙들을 정리하며 마지막까지 지적 탐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릴레오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목성의 위성이나 달의 분화구를 발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인류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혁명이었습니다. 그가 망원경을 하늘로 향했던 그날 밤 이후로 수정 구체로 둘러싸인 아늑하고 폐쇄적인 우주는 깨져나갔고 인간은 무한하고 차가운 우주 공간 속으로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권위 있는 고서보다 직접적인 관찰과 실험을 중시하는 과학적 방법론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으며 인류는 비로소 맹목적인 믿음의 시대에서 이성의 시대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1609년의 토스카나 밤하늘 아래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우리에게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오만을 버리고 겸허해져야 함을 가르쳐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갈릴레오의 망원경은 지구를 우주의 변방으로 밀어냈지만 역설적으로 인간의 지평을 무한대로 확장시켜 주었으며 우리는 이제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신화가 아닌 물리학의 법칙이 지배하는 경이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렌즈 너머로 본 것은 단순한 별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지닌 인간 정신의 위대함이었으며 그 빛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탐험을 이끄는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1642년 1월 갈릴레오는 침대 위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으며 그의 육신은 비록 교회의 눈치를 보며 초라하게 묻혔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별들의 곁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발견했던 달의 곰보 자국들은 여전히 밤하늘에 떠서 그를 기억하고 있으며 목성의 위성들은 변함없이 궤도를 돌며 그의 이름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린 지구 위에서 누군가가 다시 망원경을 들어 하늘을 볼 때마다 갈릴레오의 시선은 시공간을 넘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35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 인류는 갈릴레오가 렌즈를 통해 바라보았던 바로 그 울퉁불퉁한 달의 표면에 직접 발자국을 남기며 그의 관측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1912년 교황청은 마침내 갈릴레오에 대한 단죄가 실수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이로써 늙은 과학자의 명예는 수세기가 지나서야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대한 우주 망원경을 띄워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관측하고 있지만 이 모든 위대한 도약의 시작점에는 춥고 어두운 베네치아의 밤하늘을 향해 투박한 렌즈를 치켜들었던 한 남자의 떨리는 손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